제가 지금 현재 나스닥이 계속 버블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관세 쇼크 저점으로 빠지게 되면 시가총액, 미국의 시가총액 100위 기술주 종목들이 뭐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등도 현재가 대비 50% 이상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한번 잘 보시고 판단을 잘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사실상 현재 분석 내용을 보시게 되면 나스닥이 얼마만큼 거불인지, 언제든지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지금 현재 버블에 껴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단적으로 죽기 전에 반짝해요. 정신이 반짝 돌아온다고 하죠. 그리고 산이 높은 만큼 골도 깊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상. 자, 미국의 지금 현재는 이제 많은 시장 주식 투자 참여자들이 나스닥을 많이 보죠. 왜냐하면 나스닥에 속해 있는 기업군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뭐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뭐 구글, 애플 같은 경우가 나스닥에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를 많이 보는데, 사실상 미국에서는 3대 지수가 있어요. 다우 지수, S&P, 나스닥 이런 식으로 있죠. 다우 지수 대비 S&P 상승률이 좋아요. 그리고 S&P 상승률 대비 나스닥의 기술주가 대거 포진해 있는 나스닥의 상승률이 좋고요. 그리고 또한 미국 지수이기 때문에 디커플링으로 움직이지 않고 다 커플링으로 움직이죠. 단지 그 상승폭이 틀릴 뿐이지 다 커플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모두 신고가예요. 나스닥도 신고가고, S&P도 신고가고, 다우지수도 신고가죠. 좀 전에 설명드렸죠. 미국의 3대 지수는 커플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현재가 구간이 다 신고가 구간인 것처럼 보이죠. 단기적으로 신고가 구간처럼 보이는데, 현재의 나스닥이 S&P도 신고가고 다우지수도 신고가고 나스닥도 신고가인데 왜 나스닥이 왜 버블이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자, 지금 말씀드린 건 진폭 계산법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잘 몰라요. 진폭 퍼센트를 계산을 해서 현재가 대비 진폭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자,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다 커플링으로 움직이고 모두 신고가다. 그리고 2007년도 이전에 다우지수, S&P, 나스닥이 최저점 구간이 어디였느냐? 뭐 매매 좀 오래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2007년도에서 2008년도가 넘어가는 이 구간에 미국에서 주택담보보실대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죠. 이 구간이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고, 그로 인해서 다우지수가 대략적으로 고점 대비 50% 폭락을 했어요. 고점 대비 50% 폭락을 했고, 마찬가지로 커플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S&P 또한 고점 대비 동시 쇼크를 받았죠. 다우존스 54%, S&P 500 58% 쇼크를 받았고, 마찬가지로 나스닥 또한 지금 설명드리는 건 나스닥이 왜 버블일 가능성이 높고, 버블이 꺼지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나스닥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주택담보보실대출 쇼크를 받고 54% 폭락했고, S&P 58%, 다우존스 54%, 동세 증시 모두 다 50% 이상 쇼크를 받았죠. 그러고 나서 현재가 구간을 보시게 되면
다우지수 또한 이 저점을 기점으로 현재 구간이 신고가 구간이죠. 자, 현재 구간이 신고가 구간이고 S&P 마찬가지예요. S&P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구간이죠. 자, 나스닥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신고가 구간이에요. 야, 그럼 이렇게 그러면 세 증시 다 현재 신고가 구간인데 왜 유독 나스닥만 버블일 가능성이 높고 폭락장이 온다고 계속 말을 하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폭락장 적점 대비 현재가 기점으로 몇 프로 정도 상승을 했냐면, 자, 대략적으로 500% 정도 상승을 했어요. 정확히 그거 보면 저점 대비 한 500% 정도 상승을 했죠. 예, 안녕하세요. 500% 정도 상승을 했고, S&P 같은 경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폭락장 대비 현재가 기점으로 한 700%, 한 800% 정도 상승을 했죠. 좀 전에 설명드렸죠. 미국의 3대 지수가 있고 다우존스 대비 S&P의 상승률이 높고 S&P 상승률 대비 나스닥의 상승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최대 600%를 잡고, 자, 600%로 잡고, 550% 잡고, 자, 그럼 대략적으로 다우지수 대비 S&P가 250% 정도 상승을 했죠. 550 대비 800이니까 250 정도 상승을 했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S&P 대비 나스닥의 상승률이 높은 건 사실이고 250%로 플러스 대립을 하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한 약간 1005바 정도? 1005바 정도가 맞아 보이는데 현재 나스닥이 현재가 기점으로 얼마만큼 상승을 했느냐. 대략적으로 한 1900% 정도 상승을 했어요. 약간 800%가 오버됐다는 거죠. 진폭 계산법으로 해도 약 800% 정도가 지금 오버 상승권이라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자,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한 1200, 그 나스닥 수치로 따지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한 1005바. 어차피 S&P가 지금 800 정도 되니까 한 1005바 정도? 한 이 정도 라인에 있어야지 맞는데 현재 제가 보는 진폭 계산상으로, 퍼센테이지 계산상으로 한 800% 정도 오바 상승이라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자, 다우지수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폭락장 대비 현재 550%, 최대 600% 정도 주고, 그럼 나스닥 수치로 계산을 해서 보시게 되면 600%, 나스닥 수치 대비 저점 대비 600% 정도 상승을 잡고 대립을 해서 나스닥 위치에 산정을 해서 보면 대략적으로 나스닥 수치로 한 7000포인트 정도 붙어 있는 거죠. 다우 지수가 이 신고가 구간에 지금 대략적으로 최대 600%까지 잡아줬으니까, 그리고 S&P가 한 800% 정도 잡아줬으니까 나스닥 수치로 이걸 좀 색깔을 바꿔줄까요? 배경 600% 정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자, S&P 지수가 800%니까 대략적으로 나스닥 수치로
나스닥 수치로 한 800 정도, 800 정도니까 나스닥 수치로 한 만 정도 붙어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한 200% 정도 벌어져 있잖아요. 다우지수 대비 S&P가 200% 과상승이고, 그러면 진폭상으로 걸려도 뭐 정확하진 않아도, 그러면 200% 플러스 하게 되면은,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나스닥은 물론 기술주라서 상승이 가능한 사실이지만 한 1000% 정도, 그래야지 진폭상으로 맞다라는 거죠. 한 1000% 정도 상승권에 있어야지 진폭상으로 맞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뭐 제가 보는 분석상으로는 이래요. 다우 지수가 최저점 대비 현재 500%, 600% 정도 상승을 했고, 최대 이제 600% 정도, 600% 주고, 그 다음에 200% 정도 벌어졌으니까 나스닥은 대략적으로 한 12,000 라인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진폭상 가상수권에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해되셨나요? 완전 가상수권에 있다고 보여지는 시점이라는 거죠. 대략적으로 예측했던 수치보다 한 800% 정도? 한 800% 정도 더 가상수권에 있다라는 거죠. 제가 분석한 수치상으로는 현재가 구간에서 버블이 터지게 되면 이 순간적인 증시 쇼크가 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현재가 대비 50%에서 30%에서 50%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야, 나스닥이 어떻게 저렇게 빠질 수 있느냐? 이 과거에도 닷컴 버블에도 기술주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승률이 좋았어요. S&P 다우지수 대비 상승률이 좋았지만 닷컴 버블이 꺼지니까 어떻게 됐죠? 이때 당시 고점 대비 80%까지 빠졌어요. 고점 대비 80%까지 쇼크가 왔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현재 상황에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과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나스닥이 어떻게 저렇게 지금 S&P나 다우지수 대비 저런 식으로 지금 상승을 했는지도 중요하잖아요. 자금이 유입이 됐으니까, 자금이 매수세가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지금 이 정도의 상승폭을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맞겠죠? S&P나 다우지수 대비 나스닥 쪽에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에 현재 저런 오바 상승, 오바 상승이 나온 상태인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오바 상승에 자금이 빠지게 되면은 매도세가 이어지겠죠. 매도세가 이어지게 되면 당연히 나스닥 쇼크가 오겠죠. 그러면 현재 나스닥이 이만큼 가상승권의 버블, 이 가상승권의 자금이죠. 가상승권의 자금이 어느 자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냐면, 현재 나스닥의 가상승권의 자금 중에 어떤 자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냐면,
현재 나스닥의 가상승, 버블이 현 시점에 엔캐리 자금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엔캐리 자금이 뭐냐? 일본의 저금리, 항상 일본은 저금리 정책을 유지를 했죠. 거의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를 했고, 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엔캐리 자금이 뭐냐면 일본의 저금리 엔화를 빌려서 고수익 자산 투자하는 전략이죠. 단적으로 일본이 제로금리니까 일본에서 제로금리로 1억을 빌려다가 다른 1년 만기가 뭐3% 이자율을 주는 뭐 그런 단적으로 그런 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3%의 갭 차이가 나죠. 이런 식으로 저금리를 빌려갖고 전 세계 주식, 채권, 기타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을 엔캐리 투자 전략인데,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나스닥 가상증권에 엔캐리 자금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높은데 현재 문제가 뭐냐면 전 세계 금리 자체가 원래 미국을 따라가요.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 세계도 미국을 따라가죠. 따라가고, 헌데 지금 일본이 틀리게 반대로 디커플링 형식을 펼치고 있죠. 지금 미국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엔화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여기 주요 원인 보이시죠? 밀 금리차 축소, 연준의 금리 인하로 캐리 트레이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청산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금리를 올려도 문제고 금리를 내려도 문제인 거예요. 또한 현재 트럼프 관세 쇼크가 오기 전에 지금 차트를 개인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8월 5일 날 이때 엔캐리 청산 쇼크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엔캐리 청산 쇼크가 들어온 게 아니라 이때 일본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시사를 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야,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 엔캐리 자금이 빠지면서 매도세가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8월 5일날 2024년도 8월 5일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불확실성이 오면서 이게 청산 쇼크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기 시장에서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라는 단기 불확실성으로 폭락을 했죠. 트럼프 관세 쇼크 이전에 가장 큰 쇼크였어요. 2024년도 8월 5일날. 이때 니케이 증시가 12.4% 폭락했고 한국하고 대만 증시가 8% 이상 폭락을 했죠. 근데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지금 엔캐리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만큼 뿌려져 있는지 이 글로벌 도이치뱅크나 골드만삭스, 블랙록 같은 대형 펀드사들도 정확한 수치를 알지 못해요. 정확한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올라가긴 했는데 저는 약간 큰 흐름을 보고 매매하기 때문에 단기 파동은 크게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의 나스닥에 엔캐리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엔캐리 자금이 회수되는 순간 여기 보이시죠? 엔캐리 자금이 특히 미국의 기술주나 반도체에 투자된 상황이라고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죠. 최악의 경우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는 타이밍에 만약에 일본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 디커플링이거든요. 금리 디커플링. 이름은 엔캐리 청산 쇼크가 다시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때가 엔캐리 트레이더 청산 쇼크예요. 이때의 하락 진폭이 8월 5일이죠. 이때가 8월 5일.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 불확실성이 오면서 전 세계 증시가 단기적으로 폭락을 했죠.
자, 본인이 기관 투자자로 만약에 이제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본인이 기관 투자자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죠. 뭐 골드만삭스나 블랙록이나 도이치뱅크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이제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데, 이 기관 투자자들도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어요. 매도 포지션을 잘 안 취하지만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본인이 기관 투자자고 현재 증시를 봤을 때 여기서, 자, 본인이 기관 투자자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매수 10번 중에 9번은 매수 포지션을 취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저가 진입해 있는 것처럼 이 매도 포지션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럼 현재가 기점으로 본인이 기관 투자자라고 하고, 여기서 좀 더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쌍봉인데, 여기서 끌어올려서 수익을 내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매도 포지션을 대고 취해서 증시를 단기적으로 폭락시켜서 나오는 수익이 클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관 투자를 그냥 단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기관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안 취하지만 이 증시가 단기적 쇼크가 오잖아요. 폭락이 오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 던져요. 매도로.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자금을 어마어마하게 던지죠. 이거 유튜브에 그거 쳐보시면 돼요. 비랑 사태일 거예요. 비랑 사태 때 얘네들이 그 물량을 청산하려고 매도 포지션 압박을 시켰거든요. 압박을 시키면서 그 비랑 쇼크가 왔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증시가 본격적인 쇼크가 올 것 같다, 이때는 비난을 안 받아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증시가 폭락을 하고 있으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살아야 되니까 매도 포지션을 취한다 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비난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매도 포지션 자체를 취하지 않아요. 하락 속도가 가속화될 것 같다라고 하면 기관 투자자 물량이 계속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락 압박을 계속 가속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기관 투자자라고 지금 하고, 기관 투자자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고, 현재 위치에서 매수로 진입을 해서 포지션을 끌고 가서 수익을 매수 포지션으로 지금 잡고 수익을 내는 게 쉬운지, 아니면 매도 포지션을 대고 취해서 밑으로 밀어내면서 수익을 내는 게 쉬운지, 반대로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제가 포지션 자체가 지금 엔화가 강세가 될 거라고 해서 지금 엔화 수익이 한 100만 불 정도 되는데, 좀 더 계속 상승할 거라 보고 있어요. 트럼프가 어저께 CPI가 밑으로 하회를 하면서 연준에 좀 압박을 했다고 하죠. 빨리 금리를 내리라고. 어제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어제 CPI가 예상치가 하회가 되면서 증시를 끌어올렸죠. 증시를 끌어올렸는데, 아까도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미국 쪽에서 금리를 내리면 일반적으로는 증시가 상승하는 게 맞는데, 일본의 변수가 남아있다는 거죠.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변수가 남아있어요. 일본이 금리가 내리면 자연스럽게 또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는 디커플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2024년도 8월 5일날 왔던 엔캐리 트레이드 형상 쇼크가 다시 올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은 점진적 상승이에요. 실질적으로
상승 자체는 뭐 추세장이 상승장도 있고 하락장도 있죠. 상승은 점진적 상승이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시장은 이제 불확실성을 내재를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불확실성이 있죠. 어디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안고 움직이기 때문에 상승 같은 경우는 점진적 상승이에요. 대체적으로 막 이런 식으로 막 급등하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거의 없어요. 항상 상승장은 점진적 상승인데 항상 불확실성을 안고 움직이는 증시이기 때문에 점진적 상승을 이어가다가도 이런 식으로 돌발 쇼크가 오게 되면은 이런 점진적 상승의 기간을 단기적으로 다 만회를 한다라는 거죠. 항상 불확실성을 안고 움직이기 때문에 상승은 점진적 상승, 불확실성 쇼크는 한 방이라는 거죠. 그 단기적으로 기술적 분석들 다들 하시겠지만 일단 기술적 뭐 단기 프레임으로 봐도 지금 저항대를 계속 돌파를 하긴 했어요. 뭐 1차 저항대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횡저항으로 움직이는 이런 1차 저항대 돌파를 했고 2차 저항대 3차 저항대 이런 저항대를 지금 다 돌파를 한 시점은 맞아요. 사실이에요. 이런 저항대를 돌파를 한 건 사실이죠. 그리고 외곽으로 움직이는 외추세 저항도 좀 돌파를 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상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할 수 있고 여기서 이 저항이 왜 강했냐면 여기서 지금 되돌림 저항을 막 빠졌죠. 이 저항 라인까지 지금 4개 저항을 돌파를 한 거거든요. 사실상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제 힘이 저항대를 뚫고 올라오면은 아무래도 한 개보단 2개가 힘들고 2개보단 3개가 힘들죠. 3개보단 4개가 힘들고 그렇게 되면 언젠가 이제 힘이 풀릴 때가 있거든요. 자금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4개 저항대를 돌파한 시점에 지금 기술적 분석상 단기 분석상 지금 5번째 저항 구간에 진입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할 수 있겠죠.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할 수 있고 자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을 작도를 하게 되면 만약 본인이 기술적 분석을 매매를 한다. 그리고 현재 수치가 어디죠? 현재 21,350이죠. 21,350이죠. 자 대략적으로 이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여기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데 이거 물론 위로 한 100포인트 정도 남아있죠. 위로 한 100포인트 정도. 이 저항대가 21,450에서 25,500 같은데 이거 먹겠다고 만약 들어갔다가 매수로 들어갔다가 만약 저항에 걸리면 빠져나올 자신 있냐라는 거죠. 현재가 21,350이고 위로 저항대가 최대 맥심 저항이 작도를 한번 다시 정확하게 해서 거볼게요. 자, 현재가가 움직이는 게 한 21,000 지금 350에서 움직이고 있죠. 21,350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21,350 자 위로 저항대가 최대 맥심이 보시게 되면 최대치 한 500으로 잡고 위로 한 150포인트 약간 150포인트 정도 열려 있긴 한데
지금 여기서 이걸 잡고 들어가려다가 만약에 밑으로 걸렸을 때 물론 손절을 치고 빠져나올 자신 있으면 들어가도 되지만 현재 위치에서 돌파를 실패를 하고 이미 저항대를 지금 4개를 뚫고 내려왔. 지금 저항대를 1개, 2개, 3개, 여기서 움직이는 외곽 추세 되돌림 저항도 돌파를 한 거죠. 외곽 추세 되돌림 저항도 돌파를 한 시점에 4개를 지금 돌파를 하고 올라오고 좀 5번째 저항인데 일봉상에서 지금 저항 추세선 로이터 통신민도 작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한 500 라인이 저항이긴 한데 이거 잘못 물론 빠르게 손절을 하면 되죠. 빠르게 손절을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갭이 떠버렸죠. 여기서 좀 갭이 떴죠. 만약에 지금 저항대 구간에서 지금 21,350 구간에 움직이고 있는데 저기서 만약에 하락계, 상승 갭을 매꾸로 내려온다 라고 하면 현재 뭐 올라 진폭상으로는 최대 물론 지금 움직여봐야 아니까 진폭상으로는 최대 한 1%, 한 0.1%로 잡고요. 1%로 잡을게요. 1%를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저항에 걸리게 되면 하락계 하단까지 최대 열리게 되면 4%인데요. 진폭사고로는 위로 100포인트 정도 수익을 내로 들어갔다가 밑으로 빠지게 되면 2400 라인이 지지 라인을 보이는데 현재 이 갭상이 하단 지지 라인 횡으로 움직이는 이 지지 라인까지 대략적으로 2400이니까 현재 가격 기점으로 한 1000포인트 손익비로 따지면 1대9죠. 한 100포인트 정도 먹으러 매수로 들어갔다가 반대로 밀렸을 때 한 1000포인트 정도 손익비로 따지면 반대 손익비죠. 반대 손익비가 걸리는 상황인데 이 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시간이 결과가 말해주고 시간이 말해주겠지만 물론 예상치보다도 많이 올라. 뭐 저도 평단가가 2만 라인이니까 저도 평단가가 전체적으로 지수 평단가가 2만 라인에 붙어 있으니까 뭐 손실 구하는 맞아요. 손실 구하는 맞는데 전 이 저점이 깨질 거라 보고 있잖아요. 중장기적으로 지금 나스닥은 가 매수권에 걸려 있고 이 저점이 깨질 거라 보고 있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물론 이만큼의 지금 손실이 걸려 있는 건 사실이죠. 손실이 걸려 있는 건 사실인데 제가 바라보는 현재의 나스닥이 버블이라 보여지고 언제든지 중장기적으로는 최소 이 저점 밑으로 끌고 간다는 전략이 현재요. 이 저점 밑으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에요. 그럼 손익비가 아직도 괜찮다라는 거죠. 물론 현재가 대비 이만큼의 손실을 보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만큼의 손실을 보고 있긴 하지만 저는 지금 분석상 최대 관세쇼가 저점 밑으로 끌고 간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괜찮다는 거죠. 물론 고점에서 더 기다렸다 고점에서 잡으면 되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고점에서 잡을 수는 없어요. 사실상 고점에서 못 잡는다는 거죠. 일단 뭐 차트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은 요거 작도를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점 가장 기본적인 추세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작도하는 방법이고
현재 기술적 분석상 저항 라인에 진입이 해 있는 거죠. 그럼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방송 외에는 밑에 보시면 더보기란 보시면 소통방에서 소통하고 있으니까 소통방에서 주로 이제 뭐 분석이나 뭐 시황 이런 거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뭐, 뭐 시황이나 뭐 실시간이나 소통하고 싶으신 분은 그 하단 더보기란 내 매니저님한테 여쭤보시고 들어오시면 되고, 일단은 나스닥 개사기장인 건 사실이에요. 사실상 저도 한 진짜 최대 맥심이 이쪽 라인이거든요. 사실상 저도 최대 맥심이 한 2600, 700 라인 이 라인인데 지금 예상했던 수치보다는 더 상승했던 건 맞는 시점이긴 하지만 산이 높은 만큼 골도 깊다고. 일단은 만약에 추세가 밑으로 하방으로 걸리게 되면 빠른 속도로 상승분을 만회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 막 트럼프 말 한마디로 막 빠졌다가 막 급등했다가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증시 중에서 미국이 대장주였는데 그만큼 약해졌다는 거예요. 하락의 폭도 약해졌고 상승의 폭도 약해졌다는 거죠. 조그만 이슈에도 흔들 수 있다라는 거죠. 시장의 신뢰도가 약해졌다라는 거죠. 아무튼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이후에는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매매하시는 분들은 잘들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솔직히 물론 제가 계속 지금 매도 2만부터 매도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전 솔직히 매수는 못 봐요. 여기서요. 뭐 제가 지금 매도폰을 잡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절대 매도, 제가 뭐 기본적 분석으로 봐도 그렇고 기술적 반수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그렇고 절대 매수 쪽으로는 손이 안 간다라는 거죠. 아무튼 좋은 밤들 되시고, 일단 뭐 별일 없으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